얘기 아닙니까? 이거 내년 대선 카드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에서 내세운 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도세 기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LTV를 어떻게 완화해 줄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저의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양도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9억까지만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2008년도에 결정된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을 지금 적용을 한다면 이게 이치에 맞지 않지 않냐. 그간 지금 거의 13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주택가격도 올라가서 지금 9억 이하인 주택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9억 기준을 12억까지 좀 상향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고, 제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 3억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거불안과 조세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기준 금액을 좀 현실화해서 12억대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게 어떨까라고 개선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 시켜준다면 굉장히 좀 좋은 이치에 맞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차등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계속 나돌았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 1주택 이 기준 금액이 9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서울에서만 하더라도요, 이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만 보더라도 거의 20억이죠. 그러면 9억까지는 비과세지만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 3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 내야 되는 양도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1세대 1주택자한테는. 이게 최대 80%를 부여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한 이 급등으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도 차익에 대한 형평성 자체가 이 서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민심과 완전히 맞지 않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 상승에 대한 주범을 이미 초고가 주택, 이 강남 아파트를 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물건이 시장에 많이 유통이 돼야지 집값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혜택을 축소시켜야지만 물건이 시장에 유통이 되겠죠. 그러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지만 이 물건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 대한 취지가 뭐였냐면 건전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행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한테 부여한 겁니다. 우리 단기 투자라고 있죠. 집을 샀는데 시세 차익, 이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3년 이상만 보유하면 공제를 하면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공제하겠다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명칭이 지어진 거죠. 근데 1세대 1주택 오랫동안 보유하면 공제해주겠다라고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라는 얘기입니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동일 양도 차익이 나더라도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유기간 공제에 적용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지금 현행 기준 2019년만 하더라도요,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80%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20년 기준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렸어요. 2년 이상 거주해야지만 10년 동안 보유하고 그런 분들에게만 80% 주겠다. 그리고 올해부터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주 요건 따로, 보유 요건 따로. 보유 3년 이상 보유하면 12%, 그리고 거주 2년 이상 보유해야지 8% 해서 총
3년 보유, 2년 거주해서 약 20%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보유기간 10년, 거주기간 10년 각각 채웠다면 80% 부여하겠다. 근데 이거를 또 민주당이 어떻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율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양도 차익에 따라서 10억 이하 양도 차익이 나면 40%, 10억에서 20억은 32%, 20에서 30억 시세 차익이 났다 24%, 40억 이상 났다 16%. 뭐 이렇게 적용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에서 보유하는 요건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율을 변화시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믿습니까? 아니, 원래 진취적인 목적은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서 그리고 거주 요건 10년, 보유 요건 10년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거주 요건 이제 이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양도 차익에 따라서 세율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거주 요건이건 보유 요건이건 전부 다 1세대 1주택 초고가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양도 차익이 10억 이하 난다면 그냥 기존대로 80% 주는데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20억 이상 된다? 그럼 한 60% 적용시켜주고 20에서 30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났다? 40%, 40억 이상 시세 차익이 났다? 20% 해줄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낡은 아파트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죠. 재건축 단지,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 뭐 이런 빌라 단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분들, 원빌라, 그냥 난 잘 거주하고 있었다가 이 빌라에 난 오랫동안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재개발을 추진해서 이게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기에 맞물려서 이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게 내가 폭등하고 싶어서 폭등했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게 가격이 올라가 준 겁니다. 근데 내가 빌라를 2억에 샀어. 옛날에 원빌라 막 2억에 샀잖아. 2억 3억. 이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뭐 20억 30억이 됐어요. 그러면 1주택자 실수요층들에게도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준세율을 매긴다면 그분들 양도세 엄청 내야 되는 겁니다. 실수요층들을 보호하는 명목에서 이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내세웠는데 실수요자층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양도세 엄청 뜯어가는 명목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세금 뜯어가는 명목을 계속 정책을 내세우는 겁니까? 긴축이 들어가야죠. 긴축에.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양 정책을 썼죠. 이거 다 걷어야 되는 겁니다. 걷어야 돼요. 긴축 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 어떻게 해요? 계속 걷어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를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예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죠.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사다리가 약화됐다라는 비판이 있었다. 주거사다리가 앞으로는 더 약화될 겁니다. 이 대출 규제를 해주면 뭐합니까? LTV 완화해주면 뭐합니까? DSR은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DSR을 그대로 적용시켜 준다면, DSR 규제책이 계속 나온다면,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연봉이 높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사다리가 더 약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개선안이 나왔냐? 서민 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 수준을 좀 개선한 겁니다. 현재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약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1,000만원 늘려서 9천만원,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은 또 1,000만원 더 높은 현재 9천만원 이하까지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또 1,000만원 높여서 1억 원까지.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렇게 10%씩 상향을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9억 원까지 주택가격 기준을 높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이하인 경우에만 10%를 더 늘렸는데 이거를 8억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다만 대출의 최대 한도는 4억 원 이내다. 대출 한도를 4억 원 이하까지 책정했기 때문에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수준이 나오죠. 그리고 차주 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한다. 조금 더 알기 쉽게 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상 투기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이 있는데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대출이 40% 나오죠. 조정 대상 지역은 50%가 나오는데 이 무주택자 생애 최초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10%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지역에선 10% 우대돼서 50%, 조정 대상 지역에선 60%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있는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난생 처음으로 주택 매입하신 분들은 1,000만 원 더 높아서 9천만 원 이하인 분들, 그리고 주택은 투기과열 지역에선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LTV 10% 우대해준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만 LTV 10% 우대해서 60%까지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투기과열 지역 서울에서 눈을 씻고 찾아도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9억 원까지 늘린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당연히 5억 원 이하 아파트 이제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8억 원까지 상향해 준 겁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도 늘린 거죠. 8천만 원을 9천만 원 늘린 거고, 생애 최초도 9천만 원을 부부 합산 1억 원 미만 소득이 있는 분들 한해서만 LTV 우대해주겠다. 근데 다만 10%를 다 늘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6억 원까지만 60%, 10%를 더 상향해서 60%를 해주고, 6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0% 해주겠다.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죠. 5억까지만 70% 해주고 10% 올려서 5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자,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한 예시입니다. 6억까지는 60%를 해준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6억에 60%면 얼마입니까? 66에 36, 3억 6천이 대출이 나오는 거고, 8억 원 주택에서 6억을 뺀 나머지 2억이죠. 2억에 대해서는 초과분이니까 50%죠. 그러면 1억이 대출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총 대출은 4억 6천이 나오는 건데, 앞전에 뭐라 그랬죠? 대출 한도액을 4억으로 기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억 6천이 대출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있냐면, 지금 만약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40% 나오면 3억 2천이 대출이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4억 원까지 대출을 늘려주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럼 실제로 4억이 대출이 다 나올까요? 아니요. 왜요?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계산을 따로 또 해봤습니다. 6억 8천 기준으로 제가 주택 구입을 잡아봤고요. 6억 8천을 기준으로 잡은 게 대출 한도액이 4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자, 6억까지는 60%, 그러면 66에 36, 3억 6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은 50%가 나오는 거죠. 그럼 8호 40에서 총 대출 4억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자, 4억을 대출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이 약 월 17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1년으로 곱하기 12 하면 약 2,040만 원의 원리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럼 연 2,040에 40%를 나누면 얼마입니까? 연봉이 약 5,1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얼마까지? 4억까지. 그러면 연봉 5,1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거나 신용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6억 8천 주택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겠죠. 따라서 연봉 5,100만 원 이상이 되면서 신용대출이 없는 분들 한해서만 대출 4억이 발생이 되는 거다. 그렇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8억 원 대출을 구입할 경우에 4억이 대출이 나오면 뭐합니까? 8억 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원래 4억 6천이 나와야 되는데 대출 한도액을 4억으로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럼 6천만 원은 어디서 땡겨야 되는 거죠? 6천만 원은 당연히 신용대출에서 땡겨야 되겠죠. 그러면 담보대출 4억에 부족한 부분 신용대출 6천만 원을 받았을 경우 당연히 DSR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되는 원리금이 약 283만 원이 나오고 연에는 약 3,400만 원을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연 3,400에 DSR 40%를 나누니까 연봉 약 8,5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만 신용대출 6천만 원이 나온다. 차주당 DSR 40%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차주는 뭡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택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받는 분들은 전부 다 DSR 40% 적용을 받는 거죠. 그분들 연봉 8천만 원 이상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대출 안 나온다. 대출 안 나온다. 연봉 8,5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이 서민, 무주택 실수요층들이 많냐고요. 없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8,500만 원 이상 낸다라고 하더라도 이분들 원리금 얼마 내야 돼요? 280만 원 내야 돼. 아니 이 기껏해야 8억짜리 주택 사는 데 있어서 원리금 월 283만 원 내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냐고요. 어찌됐든 간에 담보대출 한도액을 딱 4억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너네가 알아서 신용대출 받아라. 다만 신용대출도 안 나올 거다. 왜? DSR 40%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생색내기 아닙니까? 이거 내년 대선 카드 아닙니까? 지지기반 그냥 강화하는 목적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택 실수요층들은 LTV 규제 완화해준다니까 어떡해요? 기분 좋겠죠. 그죠? 근데 결국엔 대출 받아보려고 하니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오네. 연봉 안 되면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 잡혀요. 연봉이 안 잡혀요. 그분들은 아예 대출 자체를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출 못 받는다고요. 따라서 민주당이 내세운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LTV 송영길 의원이 내세운 90%가 아니라 10%씩 상향해 준다라는 제도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명확하게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대책이 나오거나 법 개정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주당 특별위에서 보도 자료를 내세운 자료를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